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비뇨의학과는 남성들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을 비롯한 남성 질환을 다루는 경우가 많긴 하죠. 하지만 여성들에게도 비뇨의학과에서 진행되는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골반을 중심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여성 비뇨기계 질환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는 골관절염의 증상과 치료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제이슨 무라즈의 I'm Yours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뇨의학과는 남성 질환만 보는 곳이 아니죠. 방광 질환을 비롯해서 여성들에게도 비뇨의학과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을 중심으로 방광, 요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뇨의학과 진료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중에도요, 남성 질환, 여성 질환으로 세분화되어 있나요? 모두 함께 보시나요? 네, 공식적으로 자격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비뇨의학과 홍보를 하자면 네. 비뇨의학과는 남성만 보는 과라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비뇨의학과는 세부적으로 각 질환이나 전문 진료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다 나누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콩팥을 전문으로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는 남성에게도 콩팥이 있고 여성에게도 콩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남녀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비뇨의학과의 세부 전공을 좀 나눠보면 흔히들 알고 있는 남성의학이라고 하는 발기부전이라든지 남성기능, 생식기능을 담당하는 분야도 있고요. 네. 배뇨장애나 신경이성 방광, 전립선 비대와 같은 배뇨 증상을 담당하는 분, 네. 신장, 전립선, 방광에 생기는 종양을 담당하는 종양 부분, 그리고 비뇨의학과는 내시경이나 복강경, 로봇 수술이 활발하거든요. 이렇게 내시경을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세부 전공이 남녀라기보다는 질환과 장기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모든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남성 환자, 여성 환자 모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도 여성 비뇨기 질환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공이 배뇨장애 증상을 보고 있는데요. 네. 남성에게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여성에게 대표적인 과민성 방광이나 요실금, 네. 남녀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배뇨가 잘 안 되고 힘든 모든 분들을 진료보기 때문에 제 진료 시간에는 남성 환자의 비율도 높지만 요즘 같아서는 여성 환자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여성 환자분들도 비뇨의학과에서 배뇨장애 질환에 대한 진료를 더 적극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성들도 비뇨의학과 진료를 본다는 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이 배뇨장애 증상을 진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비뇨의학과는 남성 질환만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부 과들은 남녀가 구별되어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산부인과를 갈 일은 없겠죠. 네. 하지만 배뇨장애 증상이나 이런 신장, 요관, 방광 이런 모든 비뇨 생식기 질환을 보는 비뇨의학과에서는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증상과 장기별로 전문의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의 비뇨의학과 진료 주로 어떤 질환들일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비뇨의학과 질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남녀에게 모두 나타나는 것 중에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의 발생 비율이 남성이 예전엔 높았지만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신장암, 방광암, 요관암 이런 대표적인 비뇨 생식기 질환에 암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분들, 남성분들 공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예를 들면 요로결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에는 남성 환자분들한테 비율이 더 높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남녀 발생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성 환자분들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렇게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성 환자분들에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질환들도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의 복압성 요실금, 그리고 배뇨장애 증상 중에 여성 비율이 높은 과민성 방광, 여성분들에게만 나타나는 대표적인 비뇨기 질환 중에 하나인 골반장기 탈출증, 예를 들면 방광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그런 질환들도 있거든요. 이런 질환들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뇨장애나 여성 비뇨의학을 전공한 전문의들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반 속 장기들을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성의 골반장기는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해부학적으로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남성분들은 골반장기가 서로 떨어져 있고 따로따로 발생하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방광과 자궁 그리고 대장 항문이 사실은 서로 인접해 있고 거기에 난소와 같은 남성에게는 없는 장기들도 골반의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여성 비뇨기 질환을 보는 전문의들은 이런 골반 장기들을 각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복압성 요실금, 과민성 방광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관련 질환들을 생각하면 노년기 여성들이 특히 해당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많이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배뇨장애 증상은 젊었을 때보다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으신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것이 기침, 재채기, 줄넘기, 뛰거나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러한 증상들이 아주 젊은 연령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지만 임신과 출산 계획이 모두 끝나고 폐경이 된 이후에 골반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40대 중후반 이후의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성 비뇨기 질환이죠. 이외에도 여성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근육의 약화 이런 것들이 폐경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배뇨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그 연령군은 아무래도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반 속 장기의 문제도 있겠지만 나이 들면서 기능이 좀 약해지는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연세가 든다는 거, 나이가 든다는 거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한 살, 두 살 더 먹는 것이 아니고 아쉽지만 몸 안의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조금씩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약화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비뇨기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뇨기 장기들도 아쉽지만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변의 골반 지지 근육이라든지 방광의 근육이라든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의 비대라든지 이렇게 배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방광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당뇨라든지 신경이성 질환들이 연령이 많은 환자분들한테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의 후유증 또는 2차적인 변성으로 배뇨 기능, 어떤 비뇨의학의 어떤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폐경기 주로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 특히 많다고 하셨는데요. 젊은 여성들에게도 여성 비뇨기 질환의 위험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광염을 비롯한 요로 감염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활발히 하고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2차적인 감염의 위험성이 더 늘어나게 되죠. 특히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성접합성 질환은 아니지만 어떠한 성관계나 부부관계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광염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20대 초반에서 30대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외에도 요즘에는 그 과체중이나 비만 또는 여성의 흡연율이 좀 높아지면서 흡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뇨기 질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더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골반 장기는 남성의 골반 장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대표적인 여성의 골반 장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궁과 질, 산부인과 영역이죠.
방광,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대장과 항문, 주로 일반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기인데 네. 이 장기가 서로 1, 2, 3층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근데 하나의 거대한 어떤 틀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받쳐주고 있는 그 근육을 골반 저근 또는 골반 지지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연세가 들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면 그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그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계층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골반 장기들이 일부 혹은 전부가 몸 밖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밖으로 빠지는 증상인데요. 네.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위 말해서 밑이 빠지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두 다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바로 병원을 찾기도 하죠. 네. 방광 질환들에 대해 설명 주셨는데요. 그 요인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비만이 방광 질환의 위험을 높일까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방광 질환의 유병률과 그 비만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복압성 요실금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네. 복압성 요실금은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소변이 나도 모르게 새는 증상인데 비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저복압이 높기 때문에 네. 요도 관략근이나 골반 지지 근육이 약화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최근에는 요실금을 무조건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기보다는 환자의 과체중이나 비만도를 좀 줄임으로써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의 환경을 바꿈으로써 치료를 하는 노력도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비만도가 높아지면 방금 말씀드린 복압성 요실금도 늘어나지만 앞서 말씀드린 골반장기 탈출증도 역시 비만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복압이 만성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라면 요실금이나 골반장기 탈출증과 같이 골반 지지 근육의 약화 그리고 이로 인한 2차적인 변성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겼을 때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배뇨장애로 인한 불편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배뇨가 불편합니다라고 오시는데 배뇨라는 것은 소변을 잘 참고 한꺼번에 배출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소변을 자주 보고 마렵다 싶을 때 참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리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린다. 이런 굉장히 난감한 경험을 하게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배뇨장애 증상들이 하나 또는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자분들이 어느 날부터 밑이 묵직하고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샤워하다가 뭔가 만져지기도 하고 실제로 본인이 이상해서 거울로 확인해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골반 장기들이 일부가 빠져나와서 깜짝 놀라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여성 비뇨기 질환에 대한 검사는 어떨까요?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청취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배뇨 증상은 한 가지로만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저장 증상, 어떨 때는 배출 증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의료진에게도 이런 소변의 불편함을 일부는 숨기거나 조금 과소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배뇨와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은 사생활의 영역이고 의료진에게도 완벽하게 이야기하기 좀 꺼려하거나 창피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배뇨 증상을 굉장히 자세하게 문진 또는 어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불편한 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러한 것으로 파악된 증상에 맞춰서 실제 소변의 속도를 검사한다든지 잔류량을 측정한다든지 또 소변에 염증이 있는지 유무를 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임상적인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초음파나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단순한 배뇨장애인 줄 알았다가 뭐 요로결석이라든지 방광의 종양이라든지 좀 더 경하지 않은 중한 질환을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치료는 약물이 우선일까요? 가장 우선적인 건 무엇보다 생활습관 변화와
이제 환자분의 어떤 운동요법과 같은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의 원인이 되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다면 그것부터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분들의 협조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의사들도 고백하자면 네. 약물 치료를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도와주고 당연하게도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하면서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을 서서히 개선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배뇨 증상은 특히 저장과 배출 기능의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변을 잘 참을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방광의 수축력을 도와줘서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환자분들의 배뇨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라는 공간이 넓지 않은데요. 수술도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요즘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인 골반장기 탈출증 교정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장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좁은 공간에 모여 있거든요. 네. 아쉽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골반도 더 좁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걸 하려면 아쉽지만 개복을 조금 크게 해서 골반 장기들을 하나하나 다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곤 했었죠. 네. 요즘에는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와 같은 단점들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흉터가 크게 남는 것을 조금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젊은 여성일수록 더 그럴 겁니다. 그렇겠죠. 로봇이나 복강경은 자그마한 구멍만으로 사람의 손을 대체할 만한 여러 기구나 장비들을 삽입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흉터라든지 어떤 통증이라든지 또는 이로 인한 재원 기간에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로봇이나 복강경 수술을 선호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해보면 예전에 개복했던 것보다 더 시야도 확실하게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사람의 손에 못지않은 정교한 움직임이 구현되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비뇨의학과 진료를 망설이는 여성들도 많을 텐데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비뇨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증상들은 결코 창피하거나 숨겨야 될 질환이 아닙니다. 네. 참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요. 부끄럽거나 어떤 남에게 알려졌을 때 비난을 받거나 어떤 가족 또는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알았을 때 창피하거나 가려야 될 질환이 더 이상 아니고요. 네. 간단한 치료로 조기 치료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비뇨기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오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SES의 너를 사랑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불리는 골관절염은 흔한 질환이죠. 네.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골관절염 상태에 대한 치료는 완치라기보다 증상 완화가 목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퇴행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관절의 퇴행성 변화, 오래 써서 생기는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고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냅두면 모양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염 약물 치료의 목적은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치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건강했던 이제 젊은 날의 관절로 돌아간다기보다 일상의 불편을 좀 덜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네.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네. 인공관절 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잘 고쳐서 써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눕니다. 이 보존적 치료가 기존의 것을 잘 쓰자는 그런 치료인데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습관 때문에 어떤 분은 일찍 관절염이 생기고 어떤 분은 좀 늦게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라든지 네. 그다음에 일할 때 어디에 하중이 가는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 네.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몸의 하중을 다 받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동 치료, 네. 물리 치료, 그리고 약물 요법 등이 이 보존적 치료에 포함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약물 치료인데요. 네. 여기에는 먹는 약과 주사약이 모두 포함됩니다. 네. 약물 치료에 먹는 약과 주사약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거는 통증을 줄이는 효과인 건가요? 이 관절염약 먹는 분들이 약 먹을 때 그때뿐이다. 또 약 먹는다고 낫는 것 아니다. 네. 물론 재생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말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약은 안 먹을수록 좋으니 가능하면 먹지 마라면서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그러시군요. 있는데 예, 이거 약물 치료를 안 하거나 네. 또는 아플 때만 그때만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치료 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물의 대부분은 그냥 진통제가 아니라 진통소염제인데요. 네. 당연히 통증도 없애고 그리고 소염, 염증도 없애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플 때만 먹는다. 통증만 없애는 게 아니라 통증도 없애면서 관절에 생긴 염증을 없애려는 약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약 먹을 때만 그때뿐이고 또 안 먹으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관절을 계속 사용하니까 관절에 생긴 염증을 그때그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냅두시면 관절이 더 많이 손상이 되고요. 네. 이 염증 물질이 관절에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연골마저도 더 닳게 만들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아시고 일정 기간 이상은 약을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염증을 없애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통증도 사실 참아라라고 하시는데 네. 참으시면 안 되는 게 네. 네, 이게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아프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안 움직이게. 그러면 이제 그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요. 그러면 관절염은 더 악화되고 네. 그러면 또 통증이 더 심해지고 더 못 움직이고 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통증을 줄이는 거 역시 관절염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관절염 약은 혈압약처럼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관절의 염증은 활동의 정도나 날씨에 따라서 좀 덜할 때도 있고 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심한 정도에 따라서 약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복용 횟수나 용량을 줄이는 것도 고려 가능하니까 네. 약 먹는 게 계속 약 먹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충분히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하시면 아마 최소한으로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네. 약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그럼 진단을 받고 처방되는 골관절염의 약은 종류가 많나요? 이 관절염 약을 처방받으시면 보통 4개에서 5개 알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진통제만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4-5개인데 보면 일단 소염 진통제가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2개나 3개를 쓰는 처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장약,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관절 치료 보조제 생약제제도 같이 처방이 되고 또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우울증 약이 같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종류만 해도 4-5개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약은 소염 진통제 엔세즈인데요. 이 염증이나 그다음에 통증을 줄여주는 약으로 아세클로페나, 록소프로펜, 덱시브프로펜, 멜록시캅,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에 트라마돌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에 가까운 약이 복합된 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네. 이게 근데 계열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약이 아니어서 2가지나, 그러니까 작용 기전이 다른 것을 2가지나 3가지를 쓰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진통제를 또 오래 먹으면 위장장애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위장장애가 적은 세레콕시브라는 콕슈트 선택적 저혈제는 위장장애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 세레콕시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진통제는 위장기 부작용이 제일 걱정입니다. 복용하고 나서 속이 쓰려요, 소화가 안 돼요, 또는 구토가 나요, 구역질이 나요, 또는 변비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밥맛이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일단 이 약들은 정형외과에서 받아오시는 관절염 약을 받으시면 반드시 식사를 한 후에 복용하세요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아침도 안 먹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뭐라도 먹고 빈속 말고 식사와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예 처방에 이 진통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방적으로 위장약을 아예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네. 여러 약이 처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가 쓰이는 거네요. 예, 스테로이드는 워낙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의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이길 만한 약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긴 하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제가 아니고 또 관절 치료에 쓰이는 생약 처방인데 그냥 알약이에요. 알약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천연물 신약 1호로 허가가 됐던 약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위령선, 관루근, 하고초의 30% 에탄올 건조엑스라고 해서 생약의 이 추출물로 되어 있는 약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종종 많이 처방이 되는 약인데요. 이것이 소염 효과도 있고 진통 효과도 있고 관절 연골 보호작용도 있어서 사실 다른 엔세이즈나 스테로이드랑 겹치지 않으면서 보조적으로 쓸 수 있어서 이것도 많이 처방되는 약입니다. 네. 우울증 약도 종종 처방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처방약에 우울증 약은 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게 서면보각 지도서에 우울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보시고 깜짝 놀라십니다. 저 우울증 아닌데 이거 왜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우울증 약을 만성적인 통증에 많이 씁니다. 이 골관절염만이 아니라 신경방성 통증 같은 데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만성적인 통증,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오래가는 통증은 사실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계속 아파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관절염의 통증을 5배 넘게 심하게 느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통증과 우울감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썼는데도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 보조의 목적으로 우울증 약을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약도 있지만 또 골관절염을 앓는 분들은 영양제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관심이 많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도 있지 않나요? 네, 사실 약은 잘 안 물어보시고요. 이 영양제를 훨씬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시군요. 약은 그냥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셨으니까 믿고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양제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고 워낙 많은 광고가 있고 주변에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좀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연골의 생성, 연골이 좀 계속 이제 우리 조직은 생기고 닳아 없어지고 하는데 생성 및 통증 완화를 위해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여러 가지 오일들, 허브 같은 대체요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딜 가나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조식품과 대체요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가장 많이 복용하시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라는 것은 자, 이론적으로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의 성분입니다. 네. 이 글루코사민은 연골 구조의 일부인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분자의 구성 요소고요. 네. 콘드로이친은 연골 내에서 수분을 머금고 있게 해서 골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론적으로 어쨌든 이게 연골의 구성 성분이니까 바깥에서 넣어주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도 하고요. 또 치료제가 아닌 만큼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이게 좀 반응이 드신 분들이 다들 반응이 좀 다릅니다. 좀 부드러워졌어 하시는 분도 있고, 난 되게 좋았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연골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을 섭취해주면 연골로 가서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일부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섭취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단독 또는 병용해서 이 무릎 골 관절염 환자의 통증 및 관절 기능 개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요. 효과가 있다도 나오고 없다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이러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평가에서도 이 상반된 결론이 나와서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한쪽으로 딱 갔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의약품을 개발을 할 거고 없다라고 하면 이건 과대 광고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아직도 상반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심각한 큰 부작용이 없고 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어본 뒤에 관절 증상이 좀 완화되고 좀 부드러워지고 나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선택해서 판단해서 복용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하시지만 분명히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 중에 특히 이제 인슐린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장애 환자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을 복용할 경우에는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안 된다는 아니지만 혈당이 혹시나 널뛰거나 잘 조절이 안 되면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와파린.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에게서는 출혈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와파린 먹는 분들도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천식을 악화시키거나 안압 상승의 우려도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역시 천식이 있으시거나 녹내장 위험이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사용에 대해서는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임신 수유 시에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을 잘 알고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흔히 뼈주사로 불리는 주사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뼈주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다들 뼈주사, 연골주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잘 추적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뼈주사라고 부르시고 히알루론산 주사를 연골주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주사라고 하면은 그냥 뼈주사 하시지 마시고 이제 성분이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주로 트리암시놀론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염증도 딱 가라앉히고 통증도 완화시킵니다. 네. 몇 시간 만에 맞자마자 괜찮아졌다라는 분도 있고요. 며칠이 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효과가 빠르고 일시적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 부작용이 걱정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네. 3개월 이내에는 반복 투여하지 않고, 그래서 네. 한 번 맞고 3달 뒤에 맞아야 돼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에 3, 4회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 3번 이상은 맞으면 안 된대 라고 하시면 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빨라서 네. 많이 아프실 때는 이 주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사제 성분을 잘 알고 맞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작용의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 주사 맞고 나서 저도 부작용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주사 부위의 피부색이 하얗게 변색이 되거나 또는 그 부위에 지방이 죽어서 살이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좀 회복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흔하진 않은데 드물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힘줄이나 연골이 오히려 손상되는 국소적인 부작용도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주사 맞았을 때 생기는 좀 드문 부작용이고요. 자주 쓰시는 분들은 부작용 없이 잘 썼어, 효과가 아주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게 됐을 때는 당뇨 발생 위험이 올라가고요. 예. 골다공증 발생 위험도 올라갑니다. 이건 전신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워낙 효과가 강력하고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고 나면 3개월 뒤에, 한 번 맞고 나면 3개월 뒤에 또는 1년 안에는 3번 이상은 쓰지 않도록 이렇게 용량과 횟수를 잘 조정하면서 사용해내야 되는, 정말 그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 말씀 주셨고요. 연골 주사는 뭔가요? 예. 연골 주사라고 보통 표현하시는 주사는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관절염 초기에 사용하는 주사인데요. 이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은 관절액이나 눈, 피부에 원래 있었던 문지름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이 피부에도 좋다고 해서 화장품으로 얼굴에 바르거나 먹는 피부 영양제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 인공눈물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요즘 이렇게 음료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음료도 나와 있던데 이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에 액을 보충해서 이 성분이 수분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주면 아무래도 촉촉해져서 통증이 줄어들고 부드럽게 움직여주도록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알루론 주사는 연골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주사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좀 부드럽게, 약간 더 닳지 말라고 약간 기름칠하는 것과 비슷한 주사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초기 관절염, 즉 많이 닳지 않은 관절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히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통증을 가라앉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일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좀 선호하는 게 덜하지만 대신에 스테로이드보다는 훨씬 이제 원래 몸에 있었던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하기 때문에 이 주사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뼈주사, 연골주사라고 많이 맞으시는데 성분과 또 주의사항을 잘 알고 맞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상아의 뮤지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